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에곤 실레의 작품들은 당혹스럽습니다. 그려진 지 100년이 넘었지만 쉽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림 전체 면적에 비하면 드러난 성기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마치 강력한 블랙홀처럼 모든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주민의 신고로 노이랭바흐에 있는 실레의 작업실에 들이닥친 경찰들도 그랬을까요? 실레의 작품은 보이지 않고 성기의 노출만 보입니다. 실레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레는 왜 적나라한 성기 노출 작품을 그렸을까요? 에곤 실레의 작품은 에로티시즘의 대표적 작가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에로티시즘 예술과 외설 사이의 경계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 당혹스러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양자를 가르는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는 성에 관한 간접적 암시와 직접적 제시입니다. 에로티시즘의 예술은 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외설은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에로티시즘 예술은 간접적 암시의 방법으로 오히려 오감의 감각세포를 예민하게 합니다. 반면 외설은 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외설은 회화, 사진, 영상에서 직접적인 성기와 성행위를 보여주지만 오히려 보는 사람의 전체 감각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성교가 인간의 전체 능력에 주는 자극은 감각 자극만이 아니고 더구나 삽입과 사정이 주는 감각 자극도 아닙니다. 삽입과 사정은 가장 지엽적인 감각에 대한 자극일 뿐입니다. 그보다 광범위한 감각기관들을 예민하게 되살리고 마침내 감각을 통해서 정신에 큰 울림을 주는 것이 사랑과 성교가 가진 해방의 힘입니다. 외설의 직접성은 이 해방의 힘이 아니라 가장 지엽적인 말단의 감각만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치가 낮습니다. 에로티시즘 예술과 외설의 구분을 간접적 암시와 직접적 제시로 놓고 보면 실레의 일부 작품은 외설이라는 혐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작품은 성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붉은색으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실레는 노이랭바흐의 법정에서 24일 동안 구류되었습니다. 실레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적 노출을 강요했다는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이들이 들어온 화실에 성기 노출 작품을 걸어두었다는 이유로 4일간의 구류형을 받습니다. 압수된 한 장의 그림은 법정에서 불태워졌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실레는 소녀들 또는 모델들과의 사적 생활에 대한 의심을 받습니다. 더욱이 실레는 롤리타 컴플렉스를 충동질하는 예술가 혐의를 받곤 합니다. 그는 성애를 다룬 예술작품에는 나름대로의 신성함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은 성스러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마르쿠제와 프로이트의 이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쿠제는 에로스와 문명에서 프로이트 이론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합니다. 프로이트는 문명이 욕구의 억압에 기초한다고 정식화하는데요. 인간은 욕구에 즉각적이고 무제약적 충족을 추구하는 쾌락 원칙에 따르는 한 문명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욕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충족을 위해서는 오히려 즉각적, 무제약적 만족을 지연하고 도덕을 내면화하며 고통스러운 노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과 욕구의 불만족을 대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명을 구성합니다. 문명이 진보한다는 표어 아래 인간은 쾌락 원칙을 억압하고 현실 원칙을 수용합니다. 문명을 구성한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강력한 생산력은 모든 인류를 풍요롭고 자유롭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풍요와 자유가 최대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인간이 목도한 진실은 보다 강해진 억압과 생산 기술을 동원한 전쟁과 학살이었습니다. 약속된 풍요와 자유를 위해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는 문명 전략은 성공한 것일까요? 문명은 자연을 억압할 때 인간도 함께 억압합니다. 문명을 만드는 인간은 자체로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문명과 불만 사이에서 다양한 병리 현상을 연구한 프로이트는 문명에 의한 억압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제는 인간의 욕구가 문명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변형되어 문제가 증폭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억압 없는 문명을 위해 재성기화를 주장합니다. 실레의 작품에서 인물들은 마른 신체에 부자연스럽게 꺾인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억압이 최고조에 달한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오스트리아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겪은 문명의 억압 때문일까요? 가장 강력한 진보는 가장 강력한 억압을 수반한다는 정식이 사실이라면 지구상에서 과학과 예술 그리고 생산성의 영역에서 가장 앞서 나가던 선진국인 오스트리아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인간을 억압했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문명은 강력한 억압에 기초합니다. 슐레의 작품에 표현된 인간들은 혈색을 상실한 채 창백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슐레가 그린 인물에서 여전히 혈색을 가진 곳은 성기와 유두 그리고 입술입니다. 불만에 쌓인 인간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만족의 증표, 자연성을 상실하지 않은 감각, 현실 원칙을 거부한 신체가 성기, 유두, 입술 아닐까요? 성기, 유두, 입술은 핏기 없는 생명들이 상실한 만족을 찾아 스스로를 또는 서로를 위로할 때 애무하는 가장 예민한 감각들입니다. 정신은 이미 초자아의 현실 원칙에 억눌려 본질을 상실한 지 오래고 인식과 관련된 감각들도 정신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한 인식 감각들은 느낀 대로 생각하기보다 생각한 대로 느낍니다. 노동 현장에서 작업하는 도구로 전락한 손의 감각도 자연으로서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남는 감각들, 현실 원칙의 지배를 거부한 감각들, 정신의 명령이 아니라 몸의 명령을 따르는 자율적인 감각들이 슐레가 주목한 성기, 유두, 입술입니다. 성기와 유두, 그리고 입술은 마찰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슐레의 인물들은 스스로 또는 서로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 밀착합니다. 마찰에 반응한 감각들은 핏기를 회복하여 붉게 변하고 첼로 연주자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그 온기를 신체의 부위로 퍼뜨립니다. 억압적 문명에 끼워 맞추느라 꺾인 팔과 다리, 그 메마른 바람에 거칠어진 피부, 목적을 상실한 쾌한 눈빛의 사람들은 사랑과 성교를 통해 최소한의 만족을 얻고자 급하게 서두릅니다. 억압 없는 문명은 불가능할까요? 마르쿠제의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첫째, 프로이트의 이론이 이미 억압 없는 문명의 가능성에 대한 논거를 제공한다는 점. 둘째, 인류의 생산력이 억압의 점진적 폐기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점을 말합니다. 마르쿠제는 만족의 감각기관이 성기가 아니라 신체의 모든 감각기관이 재성기화될 수 있다면, 즉 문명의 억압이 변형한 감각의 만족을 인간이 모든 사회적 활동에서 복원할 수 있다면 억압 없는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에 대해 갖는 극단적 애호와 혐오의 착동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성인 사이트에서는 극단적 애호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도 넘쳐납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닌가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지 이 양자가 같은 대상에 착종되는 건 말입니다. 슐레와 마르쿠제는 애호와 혐오의 착종이 감각을 억압하는 문명과 이러한 억압 속에서 만족을 현기 감각에 집중한 결과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물의 성기인 꽃이 흩날리는 시기입니다. 누구도 식물의 성기를 보고 혐오하지 않습니다. 슐레는 인간의 성도, 폭력과 혐오를 걷어내고 자유와 애호만 넘쳐나기를, 문명과 욕구의 대립 과정을 지나 욕구가 문명 구성의 동력이 되기를 그려 보인 것 아닐까요? 슐레는 성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자연성을 상실하지 않은 예민한 감각, 문명의 고통과 태고적 만족을 기억하는 감각, 이미 상실한 감각의 만족을 복권할 최후의 희망을 그린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작품 하나였습니다.